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저는 과거부터 2024년 4월경에 국내외 증시가 일정 수준 하락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미국 증시에 있어서 실제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났죠. 물론 현재의 매도세는 기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등 소수 AI 관련 업체에 집중된 자금을 분산하여 여타 AI 연관 산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의 과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4월의 증시 매도세는 AI 투자의 끝이 아니라 AI 투자의 저변이 넓어지는 수순으로 보았죠. 그러나 타이완 지진과 이스라엘의 이란 미사일 공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증시의 악재는 혼자 다니지 않는 법이라서 4월에 무언가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은 미국의 상업부동산과 은행 위기 정도였고 지진과 미사일 공격은 제 예상 범위를 넘는 것이었죠. 심지어 4월 6일에는 뉴욕에서도 규모 4.8 수준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과거 불의 시대라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대는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현재 위기감이 돌고 있는 중동 상황과 자산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시장이 지정학적 이슈에 휘둘리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요. 주요 내용은 화면에 나온 목차와 같습니다. 중동 정세, 특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이해되면 중동 정세의 미래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 일단 중동 정세를 정리한 이후 4월 증시와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악재들 중 증시에 대한 타이완 지진의 여파는 어느 정도 가라앉은 듯합니다. 한때 타이완 내 TSMC 생산 설비가 일시 가동 중단되어서 언론들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타격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현재 생산 설비는 대부분 복구되었고 지진 피해도 경미하여 TSMC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실적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인 미국의 상업부동산 부실과 은행 리스크는 일단 파월 의장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중동 사태를 지정학적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제 정세나 증시 경제 전망에 도움이 될 듯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제의 시작은 아랍이나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입니다. 현재 거의 20년째 집권하는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인 네타냐후의 정치적 기반은 한마디로 극우 정치 집단과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일단 네타냐후가 당수인 리쿠드 당은 사실상 네타냐후의 1인 정당이며 리쿠드 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치 세력들 역시 극우 정당과 종교 정당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극우파와 유대교 랍비들이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현 집권 세력을 달거워할 리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검찰과 경찰은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 사기, 배임 등의 죄목으로 예루살렘 법원에 기소합니다. 이스라엘 사상 최초로 현직 총리가 기소당한 것이죠. 이때 네타냐후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취한 수단이 바로 극우 정치 세력 및 유대교 원리주의자들과의 연합을 통한 총리직의 연장입니다. 총리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민들은 부패한 총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대법원에 네타냐후의 해임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해당 해임 청문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네타냐후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그 유명한 사법개혁을 시작합니다.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대략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의회 과반수 표결로 뒤집을 수 있다. 법관 인사권을 가진 사법선출위원회의 의회 추천 인사의 비중을 높인다. 행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직권 폐지 권한을 제거한다. 이스라엘 의회의 과반수를 우파 연정이 이미 장악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안은 사법부를 사실상 네타냐후가 지배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삼권 분립은 무너집니다. 말하자면 소위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안이란 자신의 부패를 심판하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일종의 방탄법안이었고, 이에 반발하여 이스라엘 국민들은 결국 거리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수만 명의 시민, 야당, 노동계 등이 반정부 시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보 공백이 발생합니다. 군부의 최고 수뇌부와 장교들까지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심지어 첩보기관 모사드의 고위 지도자들까지 저항 움직임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집트는 하마스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네타냐후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이를 묵살하죠. 이것이 하마스 테러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네타냐후를 몰아내려는 상황에서 하마스의 테러는 네타냐후에게 하늘이 내린 기회가 됩니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네타냐후는 초당파적 연정을 구성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일단 네타냐후의 연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하마스의 테러 덕분에 네타냐후는 일단 재판을 피하게 된 것이죠. 최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타냐후는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 또다시 재판을 받거나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어야 유리하죠. 그러나 중동은 물론 서방 국가들도 이제는 더 이상 네타냐후가 하마스 전쟁을 지속하는 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국민들 역시도 인질들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끝없는 군사행동에 반기를 들고 다시금 반정부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직전의 상황입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확전을 원하는 것은 이란이나 아랍도 아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오직 네타냐후와 결탁한 정치 세력뿐입니다. 따라서 네타냐후가 전쟁의 판을 키우기 위해 이란을 자극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란과 헤즈볼라 등이 확전하면 재판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일 겁니다. 그러나 현재 아랍 국가들도 이란도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면전을 치를 경제적 체력이 안 되죠. 게다가 확전되면 결국 네타냐후만 도와주는 꼴임을 아랍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죠. 서방의 그 누구도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4년 현재 이스라엘-이란 분쟁은 대규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로서 체면을 지키려면 이스라엘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천명했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체면치레 이상의 더 이상의 확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동 전쟁은 확전되지 않습니다. 설사 이란이 이스라엘로 몇 발의 미사일을 날린다 해도 말이죠. 비록 일부 언론이나 유튜버가 제3차 세계대전 운운하면서 불안 마케팅을 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증시 조정 수준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사태로 시장 패닉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간적으로도 여전히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는 국내외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AI 버블의 초입으로 보입니다. 사실 버블이라는 표현도 다소 과하죠. 실체가 있으니까요. 현재 월가는 AI 반도체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AI 소외주로 투자 대상을 넓히고자 합니다. 현재 주가 하락은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AI 산업의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의 최근 급등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동조합니다. 오히려 나스닥을 선행하죠. 따라서 일정 수준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굳이 기술적 분석을 하자면 화면에 나오는 대로 상단 채널의 하단 별 표시 부분이나 그 이하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은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오릅니다. 현재 원자재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금도, 은도, 구리도, 우라늄도 오릅니다. 농산물도 서서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는 달리 농산물 선물 시장은 오랜 기간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차트를 보면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울 것이라 하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농산물 덤핑도 함께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사태마다 초미의 관심사인 유가는 현재 거의 고점에 가깝습니다. 유가는 이미 미사일 공격 이전부터 오르고 있었고 추가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바이든은 최근 전략 비축류 확충을 중단했습니다. 재선을 위해서 유가를 계속 눌러놓으려 하는 것이죠. 귀금속도 오르고 있죠. 그러나 금, 은에 대한 투자는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금 가격의 최근 상승세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매집 때문인데 금 가격의 상승은 바로 달러 위상의 약화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과거부터 가전수단으로 금 가격을 누르려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편 은은 JP모건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이 JP모건이라면 은을 계속 매집하려는데 은 가격의 상승을 두고 보지는 않겠죠. 현재 우리 개미들에게는 AI와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굳이 금, 은에 투자할 필요는 없죠. 물론 개미들이 AI와 비트코인으로 재미 보도록 힘센 분들이 허락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서도 알고 보면 아직까지 실제로 돈을 제대로 번 개미들은 소수입니다. 많은 개미들이 이제사 원금 회복을 했다고 증시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나 최소한 미국 증시의 대세 상승은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오릅니다. 현금만 빼고 말이죠. 지금 잠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지만 결국 현금은 쓰레기입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을 말씀하시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원화는 달러보다 더욱 무가치한 쓰레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현금이란 주로 달러를 의미합니다. 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려갈 듯합니다. 그러나 수년 내로 인플레는 돌아옵니다. 따라서 자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는 인플레에 저항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희망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망가진 상황에서 부동산에 언제 좋은 시절이 돌아올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최소 2년 정도 부풀어 오를 AI 버블이 자산 축적의 거의 마지막 기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버블에 올라타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비록 위태로운 상황인 듯 하지만 여전히 버블의 초입입니다. 그리고 이 버블이 꺼질 때 빈부의 격차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